내 딸이 소리를 질렀을 때 아빠는 우리 남편을 모시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세요. 나는 화내지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내 인생을 바쳐 마련한 집을 뒤로 한 채 딸은 내가 평소처럼 무너질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일주일 후 내 휴대폰에는 22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건 내 계획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열쇠가 손바닥 안에서 아직 따뜻하게 느껴지던 순간 나는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다. 장바구니가 손목을 깊게 파고들었다. 토요일 오후의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 풍경에 미소 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현관 안에는 정현우, 내 사위, 가 가죽 리클라이너에 몸을 던지듯 누워 있었다. 그 의자는 내 아내 선영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게 선물한 것이었다. 정현우의 발은 편하게 뻗어 있었고 손에는 반쯤 비워진 맥주병이 들려 있었으며 리모컨은 그의 배 위에 얹혀 있었다. 마치 그가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이 말이다. 냉장고에서 맥주 하나만 갖다 줘요, 아버님. 나는 조용히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우유팩과 식빵들이 무겁게 담긴 봉지의 손잡이는 내 손바닥에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뭐라고 했나? 들으셨잖아요. 그의 눈은 여전히 TV에 고정되어 있었다. 코로나 맥주요. 아버님이 드시는 싸구려 말고요. 가슴속에 차가운 것이 내려앉았다. 나는 그를 위해 일부러 그 코로나 맥주를 산 것이었다. 내가 절대 마시지 않을 맥주에 내 국민연금 일부를 썼던 것이다. 현우야, 나 방금 들어왔어. 우선 장부터 정리해야겠구나. 그제야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은 익숙했다. 내가 이기적이고 까다롭다는 늘 그가 짓던 그 표정이었다.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이미 일어나 있잖아요. 나는 지금 편한데. 문제는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거다. 정현우는 발을 내리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덩치를 무기처럼 사용했다. 30살의 그는 나보다 크고 다부졌다. 하지만 나는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어려운 사람들과 살아온 경험이 있었다. 아버님 집이라고요? 웃기시네요. 여긴 저랑 수진이 집이에요. 우리가 관리하고요. 내 돈으로 말이지. 세부 사항이죠. 그는 한 걸음 다가오며 아직 맥주를 들고 있었다. 좋아요, 아버님. 이렇게 하시죠. 평화롭게 살고 싶으시면 규칙을 따르세요. 간단하잖아요. 그 순간 주방문이 열렸다. 딸 수진이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뒤로 묶고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현우가 나를 내려다보는 그 긴장된 장면을 그대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엔 경고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사춘기 시절 자주 들었던 바로 그 음색이었다. 아버님이 좀 까다로우시네요. 현우가 시선을 내게서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맥주 하나만 부탁드렸는데 이걸 무슨 큰일처럼 여기세요. 수진은 나를 바라보았다. 어린아이가 버릇없이 굴 때 부모가 짓는 그 실망의 표정이었다. 아빠, 그냥 맥주 하나 갖다 드려요. 싸울 일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는 맥주 냄새가 풍겨왔다. 그 맥주를 위해 내가 쓴 돈이 생각났다.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들을 나는 꾹 참았다. 보세요, 장인어른.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아버님은 우리 집에 사시는 거니까 기여를 하셔야 해요. 내가 뭘 부탁하면 그냥 해주세요. 말대꾸 말고요. 알겠죠? 우리 집, 나는 목소리를 평정하며 말했다.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맞아요. 수진이 남편 옆에 섰다. 둘은 마치 연합군처럼 나를 향해 서 있었다. 아빠,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해요. 현우 말 들어서 우리랑 계속 살든지 아니면 짐 싸고 나가든지. 그 말은 공기 중에 연기처럼 남아있었다. 나는 내 딸을 바라보았다. 천둥치는 밤마다 내 무릎에 올라와 안기던 그 아이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남편과 똑같은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좋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현우는 이긴 줄 알았는지 비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맥주, 짐 쌀게. 그의 미소가 그 순간 사라졌다. 수진의 입도 벌어진 채 굳어 있었다. 마치 내가 무너질 줄 알고 있었던 듯이. 나는 거실에 두었던 장바구니를 뒤로 하고 복도로 향했다. 뒤에서는 현우가 숨을 가쁘게 들이쉬는 소리와 수진이 속삭이듯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잠깐만요. 하지만 나는 이미 침실을 향해 걷고 있었다. 내 아내와 함께 20년 전에 리폼했던 그 마룻바닥을 따라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수트케이스는 천장에서 조심스레 내려왔다. 그 가방은 선영과 내가 신혼여행으로 옐로스톤에 갔을 때 처음 샀던 것이었다. 그때는 미래가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처럼 느껴졌었다. 이제는 그 가방이 내 삶의 마지막 조각들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차분히 짐을 쌌다. 속옷, 양말, 옷 3벌. 모든 걸 가져가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만큼만. 거실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고 때로는 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진의 억눌린 음성 위로 튀어나왔다. 그들은 당황해 있었다. 노인이 예상 밖으로 움직이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다. 내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셔츠를 접고 넥타이를 말고 선영의 사진은 조심스레 티슈로 감싸 옆 주머니에 넣었다. 약통, 돋보기, 그리고 지출을 기록해두던 가죽 노트도 챙겼다. 바퀴 달린 수트케이스를 끌고 복도로 나섰을 때 거실의 대화는 멎었다. 현우는 여전히 리클라이너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달라져 있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은 주방 입구에 서 있었고 팔짱을 낀 채 어설프게 단호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다. 둘 다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나는 오래된 뷰익차에 올라탔고 시동은 첫 시도에 걸렸다. 언제나 그랬듯 변함없이 충직한 차였다. 후진으로 차고를 빠져나올 때 나는 창문 밖의 집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이 창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할 이유도 미련도 없었다. 칼리스펠 시내를 지나 파인 로지 모텔까지 30분 남짓의 운전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수진의 대학 등록금, 연간 4만 달러. 그 아이가 굳이 고집했던 비싼 사립 대학이었다. 나는 은행에서 초과 근무를 하며 내 해를 버텼다. 대출 서류를 검토하느라 손에 쥐가 나도록 일했다. 그 다음은 결혼식. 25,000달러가 들었다. 현우 쪽 가족은 그들의 몫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나는 조용히 전액을 부담했다. 아무도 체면을 구기지 않도록. 결혼식장, 꽃, 드레스, 모든 것이 수진의 완벽한 나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결국 그 집, 8만 달러 내 퇴직연금에서 깎아내어 그들의 첫 집 마련을 도왔다. 젊은 부부는 시작이 어려우니까 아버지로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영이 살아있었다면 그렇게 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후로도 꼬박꼬박 매달 $1200의 주택대출, $300의 공과금, 돈이 부족할 땐 $500의 식비. 내 사회보장연금은 그들의 삶으로 흘러들었다. 한 조각씩.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파인 로지 모텔은 도시 외곽에 자리한 낮은 건물이었다. 외벽의 페인트는 빛이 발해 있었고 넌 간판은 간헐적으로 깜박였다. 방은 작지만 깨끗했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창가에 작은 테이블. 수트케이스를 짐 선반 위에 올려두고 침대 가장자리에 무겁게 앉았다. 고요함이 흐르던 그 공간의 침묵은 내 집에서 느꼈던 익숙한 정적과는 달랐다. 여긴 단지 임시 거처라는 공허한 정적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었다. 은행번호, 보험사, 카드사, 30년 동안 쌓인 숫자들이 손가락 끝에 익숙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있었다. 몇몇 전화는 그날도 가능했고 나는 그 전화들로부터 이 삶을 재정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다. 화면에는 계좌 잔고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보통 예금, 저축, 퇴직 계좌, 모두 내 인생의 계획과 절제의 산물이었다. 자잘한 사치를 참아가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 모아온 숫자들이었다. 검색창에 커서를 깜빡이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흐리고 잿빛인 하늘은 내 기분과 꼭 어울렸다. 모텔방 안작은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처럼 나는 각종 은행 명세서, 보험 서류, 법적 문서를 정리했다. 모든 것은 이미 손이 닿는 위치에 있었다. 첫 번째 전화는 제1은행으로 걸었다. 일요일이라 은행 업무는 제한적이었지만 자동 시스템은 쉬지 않는다. 몇 단계를 거쳐 상담원에게 연결되었고 차분한 여성의 음성이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민재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대출 상환 자동이체 중지를 요청했다. 847번 파인 스트리트 주택대출. 계좌 끝번호 4729입니다.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싶습니다. 짧은 정적 후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5회째 납부하신 자동이체입니다. 정말 중단하시겠습니까? 예, 전적으로 확실합니다.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해당 세대는 더 이상 제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조용히 수락하고 중단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사흘 이내에 확인 서류가 도착할 거라고 했다. 두 번째 전화는 보험사였다. 새해 전부터 현우와 수진의 차량 보험을 내 명의로 함께 묶어둔 상태였다. 그가 모는 실버라도 트럭과 그녀의 혼다는 한 달에 $280씩 나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보험을 탈퇴하기로 결심했다. 2대 차량을 내 보험에서 삭제해 주세요. 제 딸과 사위는 이제 그들만의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원은 변경 날짜를 물었고 나는 오늘이라고 답했다. 신용카드 처리에는 시간이 좀 더 걸렸다. 수지는 내 명의로 된 3장의 카드,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코스트코 멤버십 카드, 의 부가 사용자였다. 한 달에 $500 이상을 내가 쓴 적도 없는 소비에 대해 계속 갚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모든 카드에서 그녀의 사용자 권한을 제거하도록 요청했다. 비자카드 상담원은 이렇게 말했다. 사용자 삭제는 가능합니다만 현재 잔액은 여전히 회원님 책임입니다. 앞으로는 새로 결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즉시 해주세요. 전화 한 통 한 통은
내 어깨에 얹혀있던 짐 하나씩을 덜어내는 과정 같았다. 30년간 금융업에 종사하며 쌓아온 시스템의 틈과 절차, 법적 언어들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내 권리 행사였다. 생명보험 수령인 변경은 서면 절차가 필요했지만 그 시작도 마쳤다. 원래는 수진에게 돌아갈 예정이던 10만 달러였다.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했던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란 단어의 의미는 바뀌었다. 전국까지 8통의 전화를 마쳤다. 주택대출 중단, 보험 해지, 신용카드 사용자 제거, 자동 송금 해지. 내 통장을 몇 년간 말라가게 했던 모든 흐름이 몇 차례의 공손한 통화와 확인번호 발급으로 종료되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며 숨을 돌렸다. 손에는 각 통화의 확인번호와 날짜, 담당자 이름 등이 기록된 메모들이 들려 있었다. 내 삶의 자율권을 되찾아가는 행정적 여정의 흔적이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다. 부재중 전화도 없었고 급한 문자도 없었다. 그들은 아직 이 변화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첫 청구서가 튕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노트북을 닫고 창문가로 다가갔다. 주차장 건너편에서는 노부부가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방향을 지시하며 남편은 묵묵히 짐을 올렸다. 아마 손주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거나 오래 미뤄두었던 여행을 시작하려는 듯했다. 그들의 익숙하고 편안한 움직임은 오래된 파트너십의 증거였다. 선영과 나는 한때 그렇게 함께 움직였다. 한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내 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은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 주간은 조용히 흘렀다. 적어도 내게는. 나는 파인로지에서의 새로운 루틴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로비에서 받아오는 커피, 거리 끝 식당에서 먹는 아침, 칼리스펠의 조용한 골목들을 걷는 산책. 그 사이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다. 마치 내가 일부러 시작한 새로운 수집처럼. 수요일까지 12통의 음성 메시지가 쌓였고 금요일에는 22통이 되었다. 나는 시간 순서대로 차례차례 들었다. 메시지들은 처음에는 당황, 이어 짜증, 그리고 결국은 절박함으로 넘어갔다. 처음 몇 개는 그저 수진이 혼란스러운 듯 물었다. 아빠, 은행에서 자동이체가 중단됐다고 하네요. 실수신가요? 현우는 짧고 짜증 섞인 말투로 자동차 보험이 끊겼다는 불만을 남겼다. 그러나 주 중반을 넘어서면서 메시지들은 다급해졌다. 수진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갈라졌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액 상환 안 하면 차압 절차 시작한다고 하네요. 현우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다. 민재씨,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짓 좀 멈추세요. 보험도 다 끊기고 사람들한테 망신만 당하고 있어요. 후반부 메시지들은 거의 구걸에 가까웠다. 수진은 울면서 연락만 받아달라고 애원했고 현우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화해하자며 착한 척을 했다. 나는 메시지를 하나씩 들을 때마다 삭제했다.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들의 절박함의 흐름을 추적할 뿐이었다. 목요일 아침 모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어뷰로 밖을 내다보니 수진과 현우가 서 있었다. 수진은 구겨진 스웨터 차림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현우는 작업복을 입은 채 피곤해 절어 보였다. 두 사람 모두 며칠 사이에 몇 년은 늙은 얼굴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지만
그들을 들이지는 않았다.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눈에는 예전의 단단함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외면 뒤에는 명백한 공황이 숨어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무슨 이야기? 현우가 앞으로 나섰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맥주 한 병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하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망치고 있지 않다. 단지 너희 삶을 더 이상 대신 책임지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그 집 대출금은요, 민재 씨가 멋대로 끊어버린 그 대출금, 우리 집이라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집은 내 집이다. 내 이름이 등기에 올라 있고 내 서명이 대출 서류에 있다. 너희는 그저 거주 중인 손님이었을 뿐이지. 수진은 현우가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았다. 아빠, 제발. 우리 둘 다 말이 심했어요. 현우가 잘못했어요. 나도 그때 너무 감정적이었고. 하지만 이렇게 말도 없이 아무 경고도 없이 떠나는 건 너무 가혹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네가 그때 말했잖니. 현우 말 듣든지 나가든지. 정확한 표현 그대로 기억한다. 그렇게 말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아니, 너는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그 말을 진심으로 했지. 다만 내가 두 번째 선택지를 택할 줄은 몰랐던 거야. 현우가 어조를 바꾸려 애썼다. 억지로 부드러운 말투를 만들며 말했다. 다들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감정적으로 군 거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는 집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신용도도 위험해졌고 직장에도 영향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발을 빼시면 우리는... 나는 이미 발을 뺐다. 너희가 나에게 그 선택을 강요했으니까. 나는 문을 닫기 시작했다. 너희가 알아서 하겠다며 내쫓았으니 이제 진짜로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야지. 아빠, 잠깐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엔 눈물이 맺혔다.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겪어온 일들을 생각해봐요. 나는 한순간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가을날 낙엽을 함께 긁어 모으며 놀던 작은 소녀가 떠올랐다. 민들레 꽃다발을 내게 안겨주며 웃던 모습도.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건 그 딸의 얼굴을 한 전혀 낯선 여인이었다. 가족이란 건 상호적인 거란다. 수진아, 지난 5해 동안 나는 너희 둘을 돌보며 살아왔다. 이제 너희가 나를 돌봐야 할 차례가 왔을 때 넌 그를 선택했지. 현우는 더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목소리는 격앙되었다. 미친 노인네, 이딴 식으로. 지금 더 큰 소리를 내면 경찰을 부르겠다. 여긴 사적인 공간이고 너희는 남의 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정말로 처음 내가 누구인지 다시 본 것 같았다. 더 이상 그저 돈 줄 노인이 아니었다. 모욕을 참아주는 가족도 아니었다. 이제는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현우는 결국 수진의 팔을 잡아 끌며 돌아섰다. 가자. 우린 우리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들이 차로 돌아가는 뒷모습은 그동안 그들이 보여온 태도와는 딴판이었다. 현우는 주눅든 듯 등이 굽어 있었고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마치 아버지를 낯설게 느끼는 딸처럼. 나는 문을 닫고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다. 아직 처리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닫아야 할 계좌도 있었고 증거로 남길 서류들도 필요했다.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는 많은 정리와 준비가 따르는 법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늘 그렇듯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그 다방으로 향했다. 선영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진료를 마친 후 이곳에서 만나 사과 파이를 반으로 나누어 먹곤 했다.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던 그 오후들이 내게는 삶의 숨구멍 같았다. 그런 기억이 깃든 공간이었다. 화창한 화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새 블록을 걸어 내려갔다. 맑고 선선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뺨을 스치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언제나 내 자리였던 구석진 부스에 앉자마자 익숙한 종업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노트북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제 정리했던 서류들을 다시 펼쳤다. 확인번호, 계좌번호, 해지일자, 통화기록. 철저하게 정돈된 내 계획의 흔적이었다. 바로 그때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다. 민재 씨? 이럴 수가. 창가 쪽에 앉아있던 노년의 남성이 일어섰다. 그는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고 반가움이 얼굴 가득 번져 있었다. 민재 씨 맞지요? 그는 은행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박종근이었다. 우리가 같이 근무했던 지점에서 그는 기업 대출을 담당했고 나는 개인 고객을 맡았었다. 벌써 15년 전 이야기였다. 그는 내 아내 장례식 때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었다. 종근 씨, 참 오랜만이네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다. 혹시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민재 씨, 파인로지에 계시다던데. 무슨 일 있어요? 종업원이 새 커피를 가져오는 동안 나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은행 쪽과 연이 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웠다. 가족 문제예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사위 말이에요, 현우 씨. 몇 달 전에 우리 지점으로 찾아왔었죠. 주택담보대출 신청하러요. 민재 씨 이름으로 된 집을 담보로 삼아서 말이죠. 금액은 $50,000. 내 커피잔이 입술 근처에서 멈췄다. 내 집을? 그가 그 집의 주인이라고 주장했습니까? 종근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 처음엔 그럴싸한 서류를 가져왔어요. 등기부 등본 사본도 있었고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등기 조회를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민재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공동 명의도 아니고 담보 설정도 없고.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고 머릿속에서 그간의 일들을 다시 정리했다. 정확히 언제 일이죠? 12월이었나 아니면 1월쯤이었을 거예요. 금액이 크다 보니 내가 직접 처리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문서 위조였습니다. 고의적이었고 명백한 사기 시도였죠. 나는 말이 막혔다. 그동안 현우가 나에게 보여온 건 단순한 무례함이나 권위적 태도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고 심지어 법적 절차를 밟을 뻔했다. 그것도 몇 달 전 아무 일 없는 척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맥주 심부름을 시킨 바로 그때쯤에 그 돈 뭐에 쓸 계획이었나요? 종근은 주위를 둘러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서류상에는 주택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동네에 소문이 돌더라고요. 현우 씨 카지노에서 꽤 잦은 모습을 보였대요. 글레이셔 피크 카지노. 정기적으로 고액 포커 테이블에서 본 사람이 많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가 나를 향해 높였던 목소리, 당연하게 요구했던 태도, 그리고 집에서의 우월한 말투. All of it made sense now. 그는 이미 내가 아닌 내 돈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고마워요, 종근 씨. 오늘 이 얘기 안 들었으면
계속 속고 살 뻔했네요. 나는 커피값을 계산하지도 못한 채 일어섰다. 갈 곳이 생긴 것이다. 진실을 확인할 사람, 묻고 따져야 할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정 형사. 우리가 교회 건물 신축위원회에서 함께 일한 적도 있고 그의 딸은 수진과 고등학교 동기였다. 형사로서 그는 틀림없이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다방문을 나서며 마음속에 분명히 새겼다. 이제부터는 진실이 무기였다.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후 나는 곧장 플랫헤드 카운티 법원으로 향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그 건물은 젊은 시절의 내게는 다소 위압적으로 느껴졌지만 오늘은 오히려 든든한 존재로 다가왔다. 2층에 위치한 사무국에는 중년의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고 나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내 명의의 부동산 등기 사본과 그에 따른 강제 퇴거 신청서였다. 그녀는 서류를 살피며 물었다. 수진 씨 가족이 거주 중이시죠? 퇴거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미 예상하고 준비했던 대로 답했다. 구두 합의에 따라 집에서 상호 존중과 경제적 기여가 조건이었으나 두 조건 모두 반복적으로 위반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정해진 양식을 추가로 출력했다. 30일간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의 제기를 한다면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 별다른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셰리프가 최종 퇴거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복사된 문서들을 챙겨 나왔다.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이 아니었다. 나의 존엄성과 안정은 철저히 절차에 기반해 지켜질 것이다. 다음 목적지는 경찰서였다. 정 형사의 사무실은 구석진 공간에 자리하고 있었다. 서류 더미와 커피 얼룩이 남은 책상, 빛 바랜 커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신뢰를 품고 있었다. 민재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앞서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간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사위의 위조 대출 시도, 최근의 위협적인 행동, 그리고 앞으로의 우려. 형사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 씨는 글레이셔 피크 카지노에서 꽤나 눈에 띄는 인물입니다. 주로 포커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 몇 주간 더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베팅 규모도 커졌고요.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한 수치는 집계 중이지만 추산으로는 18,000에서 2만 달러 사이입니다. 합법적인 대출 기관도 있고 조금 더 거칠게 빚을 회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이미 경찰서에 연락을 해온 적도 있어요. 아직 형사처벌 단계는 아니지만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대체로 3달의 유예 기간을 주죠. 그런데 현우 씨는 벌써 6주째 연체 중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곱씹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동안 현우가 보여준 무례와 모욕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는 발악이었고 그 발악의 핵심에는 돈이 있었다. 내 돈, 내 집, 내 신용. 그 모든 것을 그는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며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폭언도, 명령조의 말투도 내가 얘라고만 말한다면 유지될 수 있었던 허상이었다. 파인 로지 모텔로 돌아온 나는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정현우 관련 증거 파일, 박종근에게서 들은 주택담보 대출 사기 시도, 정 형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도박빚 정보, 그리고 앞으로 접하게 될 각종 문서들까지 모두 이 파일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은행에서든 경찰에서든 오랜 경력 동안 배운 것은 단 하나였다. 증거가 진실을 말하게 하라는 것,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워드 문서를 저장하고 한숨 돌린 뒤 서랍에서 따뜻한 손난로를 꺼내 쥐었다. 바깥 기온은 점점 더 싸늘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오히려 뜨거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점심 식사 후 나는 주저없이 카운티 법원에서 경찰서로 곧장 향했다. 이번에는 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사전 대응이었다. 곧 다가올 혼란과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했다. 정 형사의 말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는 점유시효라는 법률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말하자면 5해 동안 내 집에 무상으로 살면서 법적 권리를 주장하려는 시도였다. 몬태나 주의 경우 적대적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집 주인의 허락 없이 연속된 5년간 부동산을 사용해야 하고 세금과 유지비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현우는 그런 조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등기상 집은 전적으로 내 소유였고 나는 그들에게 입주를 허락했으며 세금과 대출금도 줄곧 내가 부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해만 더 버티면 이 집을 자기 이름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의 맥주 요구는 그저 하찮은 오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전체 계획, 즉 내 존재를 무력화시키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시나리오의 일부였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프론티어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며칠 전부터 내 번호로 현우에 대한 부채 문제로 여러 차례 연락해왔고 이젠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었다. 전화를 주셨던 마커스 웨브 씨 계시나요? 나는 정중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민재입니다. 정현우 씨 관련 건으로 남기신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점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상담원이 전화를 바꿔주었고 마커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 민재 씨. 현우 씨가 주신 연락처가 여기가 맞으신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주소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 주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 그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 그 어떤 소유권도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소에 관련한 어떤 담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집의 단순한 손님이었을 뿐이고 저는 최근 퇴거 통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은 마커스 웨브만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었다. 나는 이틀간 6곳의 채권 추심기관에 전화해 그들이 현우의 신용정보에 정확한 주소와 법적 관계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었다. 내가 그들의 빚을 갚아줄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내 명의의 손을 대려는 오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우가 더 이상 나를 방패막이로 삼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가 거짓으로 작성한 신청서, 주소, 보증인 정보들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책임이자 복수였다. 오후에는 셰리프 사무실에서 내 퇴거 명령이 정식으로 전달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민간 거주지에 법적 근거 없이 체류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명확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더불어 정 형사는 나를 다시 불러 그가 전날 새로 확보한 정보를 공유했다. 민재 씨, 보안 카메라 영상 확보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현우 씨가 파인 로지 건물 밖을 서성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5분간 문 앞에서 무언가 중얼거리다가 떠났죠. 영상 속에선 분명히 화난 얼굴로 늙은 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말도 합니다. 증거로서 충분합니다. 오늘 오후에 보호명령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날 오후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판사는 내 요청을 받아들였다.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현우는 내 집 방형 500피트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위반 시 즉각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도 명시되었다. 내가 그에게서 받았던 모든 모욕, 침묵했던 시간들, 눈물 삼키던 날들이 이제 법의 언어로 바뀌어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더 이상 나는 약자가 아니었고 그들의 질서 없는 세계 속에서 침묵으로 존재하는 후견인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의 집을, 이름을, 삶을 지키는 단단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법원에서 최종 확인을 받았다. 정현우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은 이제 즉시 효력을 가지며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셰리프 부서는 당일 오후 그에게 명령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서에는 민재 씨 또는 민재 씨 소유 부동산으로부터 500피트 이내 접근 금지, 직접적, 간접적 연락 금지, 위반 시 체포 및 형사 고발이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법원 문을 나서며 묵직한 숨을 내쉬었다. 몇 년간 짓눌러 왔던 그들의 경제적 심리적 압박이 마침내 풀려나는 순간이었다. 더는 내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대신 책임져야 할 이유도, 내 공간에서 존엄성을 잃어야 할 명분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침묵하는 지갑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마운틴뷰 오토 딜러십의 사장인 문형철이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정직함으로 신뢰받는 인물로 나와는 오래전 그의 아들이 첫 차를 살 때 내가 보증을 서줬던 인연이 있었다. 민재 씨,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현우 씨가 요즘 하는 말들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무슨 말을 했나요? 문 사장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민재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지원을 끊었고 가족에게서 도망쳤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또 수진 씨가 위험한 임신 상태라 병원비가 급하다고 가족이 등을 돌렸다고도 했고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는 저를 따르는 조건으로 집에 머물렀고 저는 거절했죠. 저에겐 아무런 정신적 문제도 없습니다. 은행, 변호사, 경찰서 모두가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짧은 정적 후 문 사장은 조용히 말했다.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민재 씨를 20년 넘게 봐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고객 3명이 현우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갚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중 한 명은 카지노에서 그를 봤다고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딜러십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해고하게 될 것 같아요. 20분 뒤 나는 애니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에서 첫 번째 추심업체 차량이 내 예전 집 앞에 멈춰 섰다. 차량 문 옆에는 컨티넨탈 크레딧 리커버리라는 마그넷 사인이 붙어 있었다. 내가 며칠 전 통화하며 주소 정정을 부탁했던 바로 그 업체였다. 잠시 뒤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렸고 평소에 침착한 어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빠, 지금 집 앞에 사람들이 와 있어요. 현우 빈 문제로요. 자산 내역, 소득 내역 모든 걸 요구해요.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라. 집은 내 것이고 현우는 더 이상 거기 살지 않는다. 그의 빚은 그가 책임져야지. 네가 대신할 이유는 없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물었다. 아빠, 그가 진짜 그렇게 많은 빚이 있었어요. 카지노? 정말이에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18,000달러 이상이다. 정 형사가 직접 확인해줬다.
그가 밤마다 집에 없던 이유는 일 때문이 아니라 도박 때문이었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고 긴 정적이 이어졌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이 모든 걸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동안 그녀가 봐온 결혼 생활, 믿음, 미래에 대한 기대, all of it was built on a lie. 결국 그녀는 말했다. 그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어제도 밤새 안 들어왔고 오늘은 아무 말 없이 화를 내더니 짐을 챙기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나는 모텔 방에서 창문을 통해 거리 너머 내 옛집을 바라보았다. 현관문 너머로 소란이 느껴졌고 거실 커튼 사이로 싸우는 실루엣이 비쳤다. 현우의 팔은 격하게 움직였고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마당개는 두 번째 채권자 차량이 멈춰 섰고 이웃방 여사는 내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다. 민재씨, 집안이 많이 어수선해요. 경찰이 어제 2번 지나갔고 오늘은 3번째 사람도 와서 문을 두드리고 갔어요. 수진이는 얼굴이 반쯤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나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열고 증거 파일을 업데이트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추심업체의 방문, 이웃의 증언, 접근 금지 명령 이후의 위반 정황까지. 이젠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고 있었다. 현우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패배한 도박꾼처럼 점점 더 무리수를 두는 중이었고 그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하지만 그 무너짐에 나를 끌고 들어올 수는 없었다. 나는 그의 마지막 도피처였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문이 닫혔다는 것을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토요일 아침 그날은 이례적으로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모텔 안작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나는 오늘 하루만큼은 평온하게 흘러가길 바랐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바람일 뿐이었다. 휴대폰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고 그 전화들은 하나같이 불길한 내용이었다. 첫 번째는 톰이었다. 그가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현우가 1시간 전쯤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민재씨,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소리를 지르며 다니더군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이 정신 이상이 와서 딸을 버렸다고. 아무런 예고 없이 그들을 길바닥에 내몰았다고.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었다. 또 무슨 말을 했나요? 가족에 의료적 위기가 있는데도 외면했다고 하더군요. 말하자면 임신 관련 위험인데 병원비를 안 도와줬다는 식이었죠. 나는 고맙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바로 2번째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교회에서였다. 윌리엄 목사님이었다. 민재 형제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우 씨가 교회 사람들 앞에서도 민재 형제가 노년성 망상 증세로 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은행 쪽에서 누군가 형제님을 조종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하루 사이에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는 다른 이야기들. 결국 그는 지역사회 전체를 상대로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화살은 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오전 11시 20분 정형색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민재 씨, 방금 전에 현우 씨가 와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내용은 노인 학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민재 씨가 금융 조종을 받고 있고 정신적 판단이 어렵다는 서류를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정 형사는 조용히 덧붙였다. 당연히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는 명확한 진단서나 증인이 필요하다는 절차적 설명을 듣고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 그가 점점 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로부터 20분 뒤 수진의 번호가 떴다. 이번에도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다급해져 있었다. 아빠, 제발 좀 들어봐요. 나 지금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요.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의사가 유산 위험이 높다고 했어요. 제발 이런 상황에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아기한테까지 이런 영향이 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가만히 있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임신 중이고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라면 내 결단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너무도 계산된 타이밍, 너무도 감정적으로 완성된 서술. 나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축하한다, 수진아. 언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니? 지난주 그 일 일어나기 바로 전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마치 준비된 듯 매끄러웠다. 의사 이름은 리차드 박사님, 여성 클리닉에서. 나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몇 분 뒤 리차드 박사님 클리닉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민재라고 합니다. 제 딸이 귀병원에서 진료 중이라고 해서요. 진료비와 관련해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후 이렇게 답했다.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보호 규정상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자 본인이 병원으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용만 부담하려는 것이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나는 다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사에게 직접 연락해봤다. 필요하다면 진료비를 돕겠지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니까 그녀가 나에게 직접 연락하게 해라. 그리고 예상대로 그 이후 그녀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시내를 걷다 우연히 현우를 마주쳤다. 그는 제1은행 앞에서 몇몇 사람들과 크게 떠들고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그 늙은이가 미쳤어. 우리를 내쫓았어. 자기 딸이 임신한 것도 알면서도 돕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이 곧 내게로 쏠렸다. 나는 침착하게 다가가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안녕하세요, 현우 씨. 카지노 빚은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 말에 그의 얼굴은 급속히 붉게 물들었다.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뭐라는 거야?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했잖아. 글레이셔 피크 카지노, 포커 테이블, 도박빚 18,000달러. 정 형사님이 직접 확인해줬어. 그리고 그동안 생활비, 대출, 보험, 식비 모두 내가 감당했지. 그런데 너는 뭐 했나?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한 발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다. 도망치는 건 네가 선택한 인생의 방식이겠지. 하지만 이 도시는 작고 사람들은 기억해. 그리고 진실은 아주 조용히 퍼지다가 어느 순간엔 모두가 알게 되지.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떨렸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노려보다가 마침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뒤돌아섰다. 이딴 건 끝난 게 아니야, 민재 씨.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의 발걸음은 거칠고 불안정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힘도 위험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동정도 비난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해와 연민 그리고 경외심 섞인 조용한 인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서서히 진실을 깨달아가고 있었고, 내가 그 진실을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의 시선을 변화시킨 것이다. 나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 파인 로지 모텔로 향했고, 그날 밤 모텔 매니저인 스티브가 내 방을 두드렸다. 그는 군 제대 후 이 모텔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한눈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민재 씨, 오늘 저녁에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신 문 앞에 서서 몇 분간 서성이다가 떠났어요. 무언가 중얼거리기도 했고, 다른 투숙객들이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USB를 건네며 말했다. 보안 카메라 영상입니다. 필요하시면 경찰에 제출하세요.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그 영상을 받아들었다. 명백한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이었고, 더는 단순한 분노의 표현으로 볼 수 없었다. 그는 점점 더 절박해졌고, 그런 사람은 언제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법이다. 다음 날 나는 경찰서를 찾아가 정형석의 영상을 제출하고 위반 사실을 공식 보고했다. 형사는 영상과 내 진술, 그리고 모텔 매니저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식 조서를 작성했다. 이제 구속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보호관찰 조치는 가능할 겁니다. 형사의 말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예정된 절차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에 나왔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오후 현우 씨가 변호사를 찾아가 불법 점유권, 그러니까 점유시효 관련 서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신의 집에 대해 일정 기간 후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계획이었던 듯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는 단순히 나를 불편해하거나 무시하는 사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나를 향해 짓거렸던 이 집은 우리 집이다 라는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그의 전략의 일부였던 것이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참았다면, 조금만 더 마음이 약했더라면 그는 법적으로 그 집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형사는 말을 이었다. 그가 점유시효를 성립시키려면 적대적 점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유지 비용과 세금을 민재 씨가 부담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얼마나 철저히 이 계획을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는 충분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단순한 게으름뱅이나 불성실한 사위가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제거하고 내 자산을 삼키려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의 계산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경찰서를 나서며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이 모든 과정의 종지부는 이제 사회적 진실의 흐름에 맡길 때라는 것. 그는 나를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짓밟으려 했지만 나는 그 어떤 고발도 없이도 단지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칼리스펠 같은 소도시에서 진실은 무서운 속도로 퍼진다. 사람들은 말없이 관찰하고 함께 조각을 맞추며 어느 순간 진실의 그림을 완성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마지막 한 조각을 놓는 것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커피를 한 잔 들고 애니의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내 귀에 스며들었다. 정현우가 빚이 그렇게 많았다던데. 도박이래. 수진이네 부부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민재 씨 덕분이었다더라. 현우는 자기 집이라고 말했지만 등기에는 이름도 없었다며. 이야기들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었다. 진실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었다. 감춰도 퍼지고 왜곡해도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내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스티브 파인로지의 야간 매니저였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남자 다시 건물 근처에 왔습니다. 이번엔 접근 금지 명령 얘기를 했더니 욕설을 퍼붓고 떠났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술 냄새도 났습니다. 나는 곧장 그 메시지를 정영색에 포워딩했고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이번엔 명확한 위반입니다. 영상도 확보되었고 증인도 있습니다. 구속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문자를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게임은 끝나가고 있었다. 현우는 모든 출구를 잃어가고 있었고 자신이 조작했던 무대는 무너지고 있었다. 돈줄도 끊겼고 직장도 잃었으며 신용도 바닥났고 법적으로도 발이 묶였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없는 망가진 조각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법원에 다시 들러 최종 서류를 확인하고 추가로 신청한 보호 명령의 효력을 검토했다. 서류에는 내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정현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민재 씨, 이 명령은 즉시 발효됩니다. 오늘 중으로 셰리프가 전달할 겁니다. 그가 명령을 어길 경우 곧장 체포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나 역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법은 내 편이었고 지역사회도 내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나는 더 이상 조용히 참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날 정오 무렵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뜻밖에도 문영철 사장이었다. 민재 씨, 정현우 오늘 아침에 회사에 와서 물건을 정리했어요. 말도 없이 책상 서랍 비우고 트럭에 짐 싣더니 그냥 떠났습니다. 어디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도박도, 빚도, 가족도. 그는 언제나 도망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해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메신저를 열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와 나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겠다. 단 한 번뿐이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메인스트리트 다방. 현우 없이. 너만.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현우를 혼자 둘 수 없어요.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나는 짧게 답했다. 그럼 우린 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접근 금지 명령상 나는 그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으니까. 수진은 몇 분 뒤 다시 답했다. 알겠어요. 갈게요. 혼자서. 수요일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다방에 도착했다. 늘 앉던 구석 부스에 자리를 잡고 커피 한 잔을 시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칼리스펠의 거리에는 가을의 기운이 가득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수진은 약속 시간 직전에 도착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고 얼굴에는 화장이 거의 없었으며 눈 밑은 푸르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나는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네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할지를 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걸 잘 들어라. 기회는 한 번뿐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내가 이 집을 떠난 그날 이미 마음속에서 너를 놓아주었어. 하지만 신뢰는 다르다. 신뢰는 행동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조건 하나를 제시하겠다. 그녀는 눈을 들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들어있었다. 이번 주 일요일 교회 예배 시간. 사람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말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를 써왔는지, 어떤 희생을 해왔는지, 그리고 왜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교회, 신문, 그리고 SNS 모두에게 투명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네가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문질렀고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싸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걸 하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다 아는 얼굴들인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흔들렸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답했다. 부끄러운 건 너의 행동이지 진실이 아니다. 나는 너를 딸로 사랑했기에 이 모든 걸 견뎠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존중 없이 소비되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 너의 선택이다. 수진아, 진실을 말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질지 아니면 남은 삶을 그늘 속에서 살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아빠, 혹시 나중에라도, 정말 나중에 다시 나를 딸로 받아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말을 꺼냈다. 용서는 이미 했다. 하지만 신뢰는 네가 다시 하나하나 쌓아야 하는 거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네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걸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지금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일요일 아침은 차갑고 맑았다. 나는 평소처럼 교회로 향하며 마음속에 묵직한 질문 하나를 안고 있었다. 과연 수지는 오늘 사람들 앞에 서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지금껏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뒤에 서 있었고 남편의 말 뒤에 숨는 법을 선택해왔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행동을 직면해야 하는 날이었다. 나는 세 번째 줄 의자에 앉아 예배를 기다렸고 예배당 안은 평소보다 붐비고 있었다. 어쩌면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오늘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조용한 긴장감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예배가 절정에 달하고 목사님이 회중 중 누군가의 간증을 청하는 시간이 되자 뒤쪽에서 조용히 한 사람이 일어섰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망설이지 않고 중앙 통로를 걸어 나와 강단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은 강단 가장자리를 꼭 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자신의 모든 실수를 하나하나 되짚듯 말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 민재 씨에 대해 그리고 저와 남편 정현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 예배당 안은 숨조차 멎을 듯 조용해졌다. 아이들조차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난 5년 동안 저희 부부는 제 아버지의 지원으로 살았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비용, 주택 구입 자금, 그리고 매달의 대출금과 생활비까지 아버지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쪼개어 우리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고마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단어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3주 전 제가 감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말 듣든지 나가시든지요. 그 말이 예배당 안에 퍼지자 몇몇 사람들은 숨을 들이쉬었고 목사님의 얼굴에도 놀람이 스쳤다. 아버지는 조용히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까지도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저희 집에는 대출금 독촉장이 도착했고 차량 보험이 해지되었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기대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더 이상 감정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아빠,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당연히 여겼는지. 예배당 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들은 서로 속삭이며 고개를 떨궜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 저는 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시는 기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다시 딸이라는 이름으로 존중과 책임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녀가 강단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고 목사님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짧은 기도를 올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어렴풋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은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건넸다. 민재 씨,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가장 움직인 순간은 예배당 밖에서 수진이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을 때였다. 아빠, 수요일 자정에 신문사에 글을 보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 정리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엔 SNS에도 올릴 거예요. 저 혼자서. 나는 그녀의 눈을 다시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 되겠구나.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지. 시작으로 괜찮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내 옛집을 지나쳤다. 셰리프가 부착한 퇴거 명령은 이미 법적 효력을 발휘했고 창문 너머로 비어있는 거실이 보였다. 그 집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최종 서류를 마무리했고 새 소유주 등록 절차를 확인했다. 그 집은 이제 몽테나 참전용사 주거 지원재단에 기부될 예정이었다. 새 가구에 퇴역군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게 될 공간으로 리모델링 될 것이다. 그 집은 더 이상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진짜로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그 집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3달 후 나는 오랜만에 예전 집 앞마당에 서 있었다. 이미 리모델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현관 앞에는 새로 단장된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 몽테나 참전용사 주거지원재단 전역군인 가족 공동주택. 예전 거실은 3개의 독립공간으로 나뉘었고 각각의 가족이 별도의 주방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었다. 하지만 공용 거실과 마당은 여전히 따뜻한 공동체의 숨결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새로 설치된 그네와 미끄럼틀에서 웃으며 뛰놀았고 젊은 어머니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짐을 옮기고 있었다. 그중 한 명, 산토스 중사는 나를 발견하고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민재 씨, 이 기회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희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니까요. 그날 오후 나는 플랫헤드 호숫가에 있는 내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내가 새롭게 마련한 삶의 터전이었다. 도시의 소음도 끊임없는 요구도 없는 공간. 매일 아침 나는 데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물안개가 걷히는 호수를 바라보았고 오후엔 낚싯대를 들이우며 물고기 대신 평화를 기다렸다. 저녁이면 책을 읽거나 선영이 남긴 편지들을 천천히 다시 꺼내 읽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넉넉했다. 작고 정갈한 부엌, 벽난로 옆에 놓인 안락의자, 그리고 마당 끝에 있는 작은 나무 선착장은 나만의 평화였다. 더 이상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벌써 상담 시작한 지 3개월째예요. 매주 상담 받으며 내 안에 있는 패턴을 배우고 있어요. 아빠가 말한 정직한 노력을 해보고 싶어요. 이번 주 토요일 다방에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호숫가를 바라보았다. 해질 무렵의 햇살이 수면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물가에 있던 물수리가 잽싸게 물고기를 낚아채 날아올랐다. 나는 그 문자를 천천히 읽은 뒤 짧게 답을 보냈다. 좋다. 토요일 오전 10시 예전 자리에서 보자. 그리고 곧바로 답장이 도착했다. 고마워요, 아빠. 절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서. 그녀의 말에 나는 마음속 깊은 감정을 느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 오랜 시간 자신을 버린 듯한 기분으로 살았고 그녀가 남편의 그림자 뒤에서 나를 짓밟을 때조차 스스로를 설득하며 참아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끝에 그녀가 다시 나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때론 거리두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거리는 책임과 존중이라는 다리를 통해 다시 좁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앞에 서려고 하고 있었고 나는 그 길의 첫 단추를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두막 안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는 완전히 지고 있었고 호수는 붉은 하늘빛을 받아 고요하게 출렁이고 있었다. 멀리 참전용사 가족주택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새 가정의 새 출발이 그 집을 진짜 가정으로 바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 끝에서 배운 진실이었다. 주는 것과 희생하는 것의 차이, 사랑과 이용당함의 경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를 지키는 존엄에 대해. 토요일 아침 나는 다시 메인 스트리트 다방으로 향했다. 오랜 시간의 끝자락에서 다시 이어지는 시작이었다. 창밖은 여전히 익숙했고 커피 향은 변함없었으며 내 마음만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오늘 단정한 셔츠에 머리를 뒤로 묶고 맨 얼굴로 나타났다. 그 얼굴에는 아직도 지난날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지만 그 속엔 이제 뚜렷한 책임감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오래 침묵했고 첫 마디는 오히려 그녀가 먼저 꺼냈다. 아빠, 정말 와줘서 고마워요. 나 아빠 얼굴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돌아왔고 그건 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신문에 낸 편지 읽어봤죠? 그랬다. 진심이 느껴졌고 거짓이 없었어. 그게 중요하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진짜로 노력해 볼게요. 아빠가 언제 용서했다고 해도 나는 아직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있어서. 나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다.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수년간 돈으로 쌓였던 벽보다 훨씬 더 단단한 이해로 이어지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우리는 1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영이 살아있을 때의 일들, 어릴 적 마당에서 낙엽을 태우며 웃던 기억들, 대학을 고를 때 내가 했던 말, 그리고 그녀가 그 말을 흘려들었던 이유들. 모든 것이 다 원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인생을 바라본 결과였음을 우리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현우는 떠났고 나도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카드 부채도 하나하나 갚아가고 있고요. 힘들지만 숨통이 트여요. 아빠가 더 이상 나에게 화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넌 남의 기대가 아니라 네 선택으로 네 삶을 살아야 해. 그리고 그 삶이 언젠가 나를 다시 신뢰하게 만들지도 모르지.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빠 오두막에 놀러가도 될까요? 커피는 내가 살게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낚시는 네가 해야 한다. 나 대신에. 우리는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고도 단단하게 다시 연결되었다. 더 이상 돈이나 책임, 기대나 눈물 같은 감정의 의존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연결. 아버지와 딸이라는 이름 아래, 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두 사람의 이야기로. 그날 저녁, 나는 오두막 데크에 앉아 평소처럼 커피를 마셨다. 호수는 잔잔했고 물 위로 노을이 비쳤다. 멀리 참전용사 공동주택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작은 집 안에는 책과 나무 타는 냄새가 섞인 평온이 흐르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이었다. 아빠, 오늘 커피 마시면서 아빠 눈빛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다음엔 내가 도넛도 사갈게요.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호수 위로 시선을 던졌다. 그곳에서는 한 마리 물수리가 물속을 응시하고 있었고 바람은 나무잎을 간지리며 가볍게 지나갔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때로는 존엄을 지킨다는 것, 단호함 속에서도 사랑을 간직한다는 것, 그것이 가족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렇게 오래 기다린 끝에 돌아온 진심은 언젠가 다시 신뢰로 자라날 수 있음을. 마침내 내 이야기는 끝이 났다. 정의는 이루어졌고 존엄은 지켜졌으며 사랑은 멀어진 자리에서 다시 싹을 틔웠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으로 정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조용한 오두막에서 커피 한 잔에 온기와 함께